정치권 현인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현근택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람이 조금 달라졌어요. 네, 아침에 좀 밤에, 시원하더라고요. 밤에도 이제 문 열어놓고 자기가 조금 아침에 새벽에 네. 조금 이제 추워서 깰 정도. 진짜요? 네. 근데 좀 선선해졌기 때문에 이제 일교차가 커지니까 네. 또 이제 약간의 요즘 또 코로나도 코로나 때문에. 유행하고 이래서 네. 건강은 꼭 좀 잘 챙기셔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지금 댓글에 아프면 큰일 나십니다. 여러분 아프시지 마세요라고 댓글 막 달고 계시는데요. 저도 어제 이렇게 보니까 마스크 쓰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셨어요. 맞아요. 지하철에 마스크 쓰는 분들 지하철도 많아요. 그렇고 네. 그다음에 마트도 그렇고 공공기관에 저도 오늘 아침에 학교 보내면서 야 마스크 꼭 써라. 왜냐하면 아이들 있는 집에서는 대체로 학교에서 그렇죠. 많이 애들이 이게 그 코로나가 감염이 돼서 한 반에 막 절반 정도씩 못 나오고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코로나가 사실은 딴 건 몰라도 전염병은 국가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뭐 한 번씩 다 걸려가지고 아마 네. 제가 보기에 모르고 지나갈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조심을 해야죠. 이재명 대표도 걸리고 지금 추경호 그러니까요. 대표도 걸리고. 네. 예, 아니, 저도 정치권이 비상하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지금 걸리신 걸 저도 확인이 돼가지고 그래요? 굉장히 저도 좀 조심하고 있는 편인데 이게 가족 중에 한 분이 또 걸리면 다 또 가족들은 다 걸릴 달이야, 수밖에 한 달. 없어요. 그리고 한꺼번에 걸리면 좋은데 돌아가면서 걸린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집이 또 한 달 동안 막 소독해야 되고 네. 정신이 없습니다. 하여간 댁내 가정에 다 코로나 환자 없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저희 편의점 애청자분들의 가족에 저보다 그 건강 기원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와병 중에 병실에서 지시한 내용이 있으니 그것은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라라고 그랬더니 또 그 누굽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나서서 막 비판하고 있어. 이게 무슨 독도 지우기냐. 노후에서 시설 교체하는 건데 그거 좀 기다리면 조금 이따 할 걸. 이걸 정치적으로 쟁점화 삼아가지고 마치 반일머리를 하고 있는 거다. 옳지 않다. 이런 주장합니다. 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참 이게 부동산의 기본 관념이 없구나. 이걸 리모델링이라 그랬거든요. 리모델링. 네. 리모델링은 뭐냐면 있는 상태 그대로 두고 그걸 고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다 철거를 했잖아요. 다 치워버렸잖아요. 그렇죠. 더구나 지금 뭐 MBC 보도에 의하면 이게 철거할 거 뭐 이렇게 치울 거 몇 개 보내라 했더니 한 4개씩 보내고 3개씩 보내는데 그 중에 독도만 딱 골라가지고 철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 치워버렸다 그랬어요. 버려버렸다 그랬거든요. 버렸어요? 아니 어쨌든 그 역에 있는 거는 역에서 역에 있는 거는 네. 치웠고 전전 기념관에 있는 건 수장고에 놓았다 그랬는데 어쨌든 네. 치워버렸잖아요. 리모델링이라 그러면 새로 만들겠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치우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새로 할 거니까 네. 안내문을 붙여놓는다든지 네. 아니면 요거를 다시 왜냐면 리모델링 하는 거라면 새로 만들어 가지고 옛날 거 치우고 그냥 새로 갖다 놓으면 돼요. 먼저 치우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니 새거가 준비되면 그렇죠. 새거를 갖다 놓고 놓으면 되죠. 낡은 걸 빼는 거죠. 그게 리모델링이죠. 상식인 거죠. 리모델링인데 예. 이분은 제가 보래서 그래서 이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의 기본 개념이 없다. 제가 보기에 서울시의 이 주택 정책이 안 되는 원인이 제가 보기에 기본 개념이 없어요. 이거를 리모델링이라 그러면 누가 리모델링 보겠어요. 아니 근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조형물을 리모델링하기도 합니까? 저는 처음 봐요. 예. 아니, 그 말씀처럼 새로 교체는 만들어가지고 할수 교체하면 되죠. 되는 거죠. 예, 일정 맞춰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 리모델링이나 교체 부분도 문제지만은 이게 무슨 시민들의 안전에 좀 위험해서 치운다라는 논리도 아니 그동안에도 다 안전하게 조형물 피해서 다니거든요. 다녔는데. 그리고 조형물이 뭐 보통 조형물입니까? 그 독도를 상징하는 우리 국민들의 자부심과 우리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 상징적인 조형물을 갖다가 그걸 안전으로 시비 거는 국민들이 있을까요? 아니 저는 안국역에 저는 되게 자주 가요. 인사동이 있고 막 모임이 네. 많아서. 보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조형물 나는 보면? 독도가 한 번도 그게 안전에 해쳐진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 한 번씩 보고 가요. 그렇죠. 예, 지나가면서 한 번씩 보고. 아니 그러라고 만드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고 가라고. 보고 가라고. 더구나 열심히 봤어. 안전하게 보고 가라고. 안전하게 열심히 봤어요. 근데 잘하셨어요. 왜 치워버리는 거예요? 더구나 안국역은 인사동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많이 와요. 오잖아요. 상징적. 외국인들이 다 한 번씩 보고 외국인들 가요. 보라고 만든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그 근처에 조금 가면 예전에 네. 일본 대사관도 있고 이랬기 때문에 네. 잠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중요해요. 잠실도 일본인들 많이 오고 이랬잖아요. 롯데 예. 호텔이고 이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독도 조형물을 외국인들한테 이걸 홍보하기 위한 거예요. 전쟁기념관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도 되게 많이 오거든요. 딱 네. 입구에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보면은 이 시각 독도 해가지고 여기로 걸어놓잖아요. 걸어놓고 그렇죠. 밑에 조형물이 있는 건데 네. 전쟁기념관도 그 두 개를 다 지워버렸더라고. 아니 그 사람 지나가는데 방해되면은 그 벽에 붙어놓은 스크린은 아무 방해가 안 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하니까 기본적으로. 예. 근데 진짜 저는 독도만 딱 빼가지고 다른 그 조형물들도 그러니까요. 많은데 낡았으면 다 같이 교체해야지 왜 독도만 따로 떼서 독도만 낡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말이 뭐-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이 독도를 지금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지우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근데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독도 지우기를 한다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안전의 문제 이런 것도 너무 궁색하잖아요. 결국에는 독도 조형물을 치우는 결정을 먼저 하고 그걸 국민들 앞에 설명해야 되다 보니까 리모델링 얘기 나왔다가 안전 문제 나왔다가 이게 너무 궁색하거든요. 네. 아니, 그동안에도 다 안전하게 독도를 다 알렸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간판도 안 안전하면 다 치워야 됩니까? 다 간판도 걸어놓고 우리가 뭐 삼겹살집 떡볶이집 다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특히나 독도 조형물인데 이거와 안전을 연결시킨다거나 아니면 리모델링을 핑계대면서 치운다라는 것은 네. 뭔가 좀 숨겨져 있는 저희를 의심할 수밖에 없고 지금 뭐 독도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배경에는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를 지금 다 엉망진창으로 맺어 오다가 네. 결국에는 이제 독도까지 내주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 속에서 지금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지금 오늘 아침에 호사카 유지 교수님 뭐 출연하셔서 상세하게 말씀 주셨는데 지금 을사오적 정미칠적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명단까지 저희가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게 포인트인 거죠. 그러니까 알 수 없잖아요. 갑자기 독도 수호, 독도방위 훈련 같은 거를 안 하고. 비공개로 하고, 네. 그다음에 조형물들을 하고 그다음에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친일 행각들이 있고 뉴라이트들의 전면 배치 뭐 네, 이런 전면 것들. 배치가 있고 그리고 저 광복회 회장님이 나서서 회장님의 경로. 그렇죠. 분노. 밀정의 그림자가 네. 용산에 어른거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하니까 국민들께서 이게 뭔가 있는 거 아니야? 기시다가 아니 거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국민들이 다 이랬어요. 이거 너무 일본과의 관계에 너무 기울어진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남은 건 독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대통령실이나 이 정부 당국자들은 여론 체크도 안 합니까? 다 독도만 남았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독도 관련된 내용들을 지우기를 하고 있으니 이거 당연히 국민들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랬더니 의심하면은 또 이게 괴담이래요. 또 선전선동이래요. 그러니까 모든 비판을 봉쇄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해명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국민들이 더 두 눈 부릅뜨고 이 부분을 더 직시하고 더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연이라 보기에는 그러니까 어쨌든 전쟁기념관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맞습니다. 거고 지하철은 이제 서울교통공사지만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거거든요. 네. 국가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중요한 장소에서 동시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아까 말씀처럼 뭐 해시계도 있고 사실은 뭐 안내센터도 다 보고서 올렸단 말이에요. 네. 그중에 딱 독도만 골라가지고 철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이건 우연이라 하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이거 파악을 해봐야 돼요. 그 실무자들이야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으니까 그냥 뭐 보고하는 건 될 텐데 네. 그럼 왜 그런 지시를 했는지 왜 그러면 다른 데는 문제가 안 되고 이것만 문제되는지 따져봐야죠. 저는 뭐 국회에서 당연히 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서울시는 어쨌든 국정감사 대상일 수 있잖아요. 저는 네. 따져봐야 된다고. 예. 그리고 저는 일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역사 문제와 영토 문제. 그러니까 맞습니다.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 문제와 맞습니다. 이게 연관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안보실 김태효 차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이 시점에 네. 독도 관련된 이런 조형물 치우는 일을 하니 그럼 국민들이 일본의 마음이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그럼 독도에 관한 관점도 대한민국 정부가 그럼 일본을 닮아가는 거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오해받을지 내지는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도 좀 가려봐야 되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비판에 갖다가 그런 식으로 입틀막식으로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1시간 전에 입장을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정부 여당의 반일 프레임을 씌우더니 이제는 독도 지우기라는 이름으로 서울시까지 끌어들이려고 한다. 언제까지 괴담의 의지를 하려고 하느냐. 황당하고 제1야당 대표가 잊지도 않는 허상 때리기에 골몰하는 모습이 애초롭기까지 하다. 민주당은 과거에도 광우병, 사드 괴담에 편승해 왔지만 사실무근으로 드러난 후 그 어떤 정치적 불이익도 받지 않았다. 1년 전 일본 오염수 방류 당시 이 대표는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는 말까지 했지만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난 후에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 오세훈도 뭐 끼고 싶은가 봐요. 이 정치 이제 슬슬 재기하고 싶고 한동훈만 뛰는 것 같은가 자기도 뜨고 싶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아니 그러면 왜 그것만 철거했는지를 답변을 하면 돼요. 국민들이 묻는 건 왜 하필이면 독도만 철거했냐 다른 건 놔두고 그 답을 하면 되는데 네. 그건 얘기 안 하고 엉뚱하게 뭐 괴담해라 그러는데 아니 왜 본질적인 답은 하면 되잖아요. 왜 그것만 철거했다 이 말씀처럼 뭐 시민이 방해가 됐다든지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그래서 철거했다든지 본인처럼 리모델을 할 거면 다시 만들어서 갖다 놓겠다. 그 말만 하면 돼요. 그러면 다 오해가 불식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안 하잖아요.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답변을 안 하고 엉뚱하게 그 원인에 대해서 해명하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지금 반박하고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큰 저는 귀책 사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데 네. 지난 취임한 이후에 광복절 기념사를 3번이나 했거든요. 근데 3번 내내 일본에 대해서 과거사를 지적하거나 지금의 일본이 야스쿠니 참배하거나 지금의 여전히 독도 영유권 주장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뭐 맏형 리더십 같은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용기가 없어서 지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3년 동안 일본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을 안 냈는데 안 냈다라고 제가 비판하면 이게 괴담입니까? 현실을 현실로 지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이걸 괴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들이 듣기 싫은 얘기를 하면은 괴담이다라고 지금 정의를 바꾸고 있고 과거에도 빨갱이 몰이 얼마나 했습니까? 다 자기 생각과 다르거나 정적 제거하려면은 그냥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숙청하는 아주 쉬운 방식을 택했는데 지금도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의견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국민 전체의 여론에 따를 생각은 하지를 않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괴담 치부를 하면 아니 그렇게 국민들의 말을 괴담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무슨 정치를 한다라고 덤빕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요. 후쿠시마 오염수도 이거 괴담이라고 아주 신나가지고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저는요. 이거 괴담이라고 주장할 거면은 인물이 똑같거든요. 2021년 4월 14일에 정점식, 이만희, 이미자를 비롯한 지금 다 이분들 현역 의원 아닙니까?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 결의문 내고 선언문 내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뿌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규탄한다. 일본 규탄한다라고 입장문을 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같은 오염수든 뭐 처리수든 간에 같은 물질인데 그때는 2021년도 4월에는 문재인 정부니까 반대하고 규탄하고 네. 2024년도 지금은 이게 괴담입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아무리 정치 연한이 짧고 정치를 모르고 아무리 초보라고 우리가 봐주더라도 자당에서 그렇게 3년 전에 입장 냈던 거는 확인을 하고서 괴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괴담 치부하는 얘기를 3년 전에 했다니까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 입장은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러니까 보면 이게 사실은 한국 정치를 쭉 오랫동안 팔로우를 해본 입장에서 보면 여야가 그렇게 입장이 크지가 않아요. 특히 정책과 관련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상식의 눈높이는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하면 그렇게 크게 막 충돌나거나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문제는 소위 얘기하는 당론 그리고 이제 정부 입장,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처럼 이렇게 그립이 센 대통령이 나타나면 여당이 자기 역할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아유 저거 아닌데 그러면서 입국탓하고 혹여라도 본인이 그러니까 제가 찍힐까봐 국민의힘 의원들 제가 취재하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우 왜 자꾸 나한테 전화하고 그래 나 이러다가 공천도 못 받아. 그러니까 근데 그런 사람 정치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기자한테 뭘 얘기해 주는 것도 자기 판단을 기자한테 얘기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정도인 거예요. 그러면 공천 못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진보 언론 기자들이 국민의힘 취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 전화도 잘 안 받고요. 그리고 의견도 표출을 안 해요. 그 자체가 혹여라도 찍히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없다. 그렇죠. 지금 아까 친일파 얘기가 제가 얘기에는 이게 네. 약간 해방 정국 같아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도 친일했던 사람이 1905년이야 지금 우리가 완전히 그 을사늑약 친일파나 수준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제 뭐 반민특위나 공격을 하면 네. 나중에 6.25 이후에는 다 그런 거 공격하는 사람들은 다 빨갱이라 공격했거든요. 반국가 세력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걸 자기의 친일이나 이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상대 진영이나 얘기들을 뭐 빨갱이 반국가 세력 이렇게 공격했는데 지금 그거랑 똑같아요. 완전히 제가 보기에도 친일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 비판하면 반국가 세력이고 빨갱이야. 사이비 지식인이다. 사이비 지식. 말도 잘 만들어요. 아주 재밌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처럼 사실은 마지노선 독도, 그다음에 이제 한일 군사동맹 이런 거잖아요. 네. 이런 거에 사실은 거의 가고 있어요. 기시다 아시겠지만 기시다 이제 다음에 안 나와요. 총재 안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안 나오면 이제
끝물이란 말이에요. 일본은 아시겠지만 뭐 총리가 그 큰 힘이 있지 않아요. 내각제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는 구조고. 그럼 이 사람이 사실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 힘이 없는데 일본이 제일 민감한 문제가 독도잖아요. 항상.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의 마음을 얼마나 잘 헤아리고 싶은지 알아서 좀 훈련도 비공개로 하고 예전에는 공개로 세게도 했다가 네. 협상할 때는 비공개로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기획대로 활용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계속 비공개예요. 비공개하고 그러니까. 조형물도 치우고 이렇게 친일 행보를 하고 있으면서 또 그거 비판하면 빨갱이 반국가 세력이고 이래 그러니까 딱 됐으니. 그 얘기를 지금 네. 조선일보 여러분 지금 한번 들어가 보세요. 홈페이지 조선일보 홈페이지 들어가면 일면 머릿 기사가 뭐냐면 안병직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인터뷰를 했는데 뉴라이트가 매국 물음표 북한 실태에 목도한 친북주의자의 반성에서 출발한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또 친일 대 친북 프레임으로 그렇죠. 그걸로 붙이는 가는 거예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해방 전국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안병직 교수 뭐 아시잖아요. 낙성대 네, 어떤 낙성대 연구소에서 연구소하고 뉴라이트의 뉴라이트. 어쨌든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이 다 대부분 뭐 어쨌든 식민지 근대화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본 덕분에 이렇게 발전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뭐 필리핀이든 뭐 여러 나라들이 일본 식민지 겪었지만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독자적으로 개발한 없어요. 성장한 나라가 그럼요. 없어요. 이게 예, 뭐 민주주의를 일본 덕분에 이만큼- 했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우리 일본 그렇습니다. 극복한 거지. 예. 경제적으로도 극복한 아니 과정이었지. 여기 신의병 나와 계십니다. 예, 예. 제가 신인기 변호사 평소에 그 정치의병이라고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정치 하시겠다고 어려운 길 개척하고 계셔서 저에게 있는 건 돌멩이와 낫밖에 없습니다. 다 집어 던질 마음입니다. 의병 정치. 의병은 뭐 네. 뒤를 돌아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앞만 보거든요. 맞아요. 의병 정치 신의병. 아니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거 지금 괴담이라고 자꾸 하는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입을 틀어막거나 괴담이라고 매도하거나 아니면 고소고발을 하고 있어요. 이건 민주주의의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라는 자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 게 이거 지적하면은 괴담이다, 선전선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사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과를 요구할 거면은 자당에 있는 그 의원들부터 먼저 잡으라니까요. 내용은 똑같은데 그 사람들은 자기 편이니까 그럼 봐주는 겁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과거에 이렇게 선동했는 거 괴담 유포한 거 괴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자기 편일 때는 이거 괜찮고 상대방일 때는 괴담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대화가 안 되죠. 이러면서 무슨 토론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 안에도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 노선도 정리를 못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하고 무슨 토론을 합니까? 아수라백작이 제가 아수라.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네.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 좋다. 네. 괴담으로 그럼 규정을 하세요. 네. 하고 사과를 요구할 거면 자당부터 해결을 하고 나오면 네. 검토해 보겠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당에 대해서는 찾아보지도 않고 모르고 그 이미자 의원이나 그 이만희 의원은 뭐 하는 사람들이요? 가서 대표한테 얘기도 안 합니까? 입국. 저기 글쎄 사실은 내가 3년 전에 이런 말 똑같은 했거든. 괴담을 얘기했어.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초보당 대표 뽑아놨으면. 네. 다 알겠지. 뭐. 그분들 언론에 중에 나왔으니까. 또 한동훈 대표. 근데 만약에 알면서 이렇게 우긴다 그러면 그건 양심 없는 인간이죠. 알면서 이렇게 군다면 그건 양심 없는 사람이고 만약에 전 한동훈 대표가 몰랐으면 네. 가르쳐 줘야죠. 이게 지금 24일 1년이 됐으니까 문제가 없다 그러는데 뭐 1조 6천억을 뭐 책임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완전히 일본 대변인이에요. 왜냐면 지금 이게 1년 만에 끝날 얘기가 아니잖아요. 30년 동안 간다는 얘기고 그때 당시에도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보면 태평양을 지나가지고 한국 오는데 한반도까지 오는데 한 4, 5년 걸린다 그랬어요. 네. 그동안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들 때문에 이렇게 돈을 많이 썼으니까 일본 이거 물어내세요. 이렇게 일본한테 얘기해야지 왜 야당 탓을 해요. 아직 끝난 문제도 아니고. 기가 막힌 더구나 겁니다. 아니 태평양에다가 이걸 버리는 문제는 이게 인류 공통의 유산의 문제고 자산의 문제고 환경의 문제잖아요. 예를 우리한테 도달 안 하면 막 버려도 돼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후쿠시마 오염수 때 국민들이 왜 화가 났냐면요. 보건의 문제기도 하고 미래 세대의 환경 안보 문제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왜 일본에게는 전적으로 이익이 되고 우리에게는 전적으로 피해만 있는 일을 일본이 하는데 왜 대한민국 정부가 주권을 행사하지 않느냐. 그렇죠. 왜 외교적으로 항의조차 못하느냐. 맞습니다. 이걸 국민들이 화를 내는 거거든요. 그 물이 깨끗하다. 깨끗하면 일본 니들이 써라 용수로. 네. 근데 만약에 더러워서 뿌린다. 그럼 뿌리는 방법 말고 매설하는 방법도 있고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일본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라. 그렇죠. 이 얘기를 대한민국 대통령은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일본 하는데 처리됐다. 막 앨리슨 교수 와가지고 마실 수 있다 이러면서 박수 치니까 국민들이 회개하잖아요. 김영선 의원은 먹었잖아요. 근데 수돗물을 7번 마시질 않나. 지금에 와서는 본인들이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주장을 괴담치부하면서 사과하라고 하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하나만 주장을 해야지. 네. 어떻게 이렇게
좀 얼굴이 너무 두껍다. 이건 자기 분열적 태도 자기 분열이죠.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합니까?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필요한 말만 하는 이 정치꾼들이죠. 정치 사기죠, 사실은. 신의병 선생님 그런 사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저는 이만희, 이미자, 정점식 사진 찍혔습니다. 네. 그 기자회견 사진 아직도 돌아다녀요. 네. 그 세 분 지금 현역 의원 맞잖아요. 맞아요. 얘기 좀 하세요, 한동훈 대표랑. 좀 소통 좀 하세요, 서로. 네. 내부 소통을. 근데 저는 사실은 지금 말씀 주셨지만 어떻게 대통령실이 후쿠시마 괴담 근원지 야당 대국민 사과하라고 야당에게 얘기를 하는지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다.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들이 뽑은 우리 대통령과 네. 그 참모들이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일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계속 발언이 나온다고 한다면 어느 나라 정부냐라고 국민들이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심지어 일본에 있는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너무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칭찬한대요, 일본에서는. 아니, 중의원이 그 얘기를 베껴먹기가 너무 좋으니까. 아사히 신문에 나왔다는 네, 홀딱 뺏겨먹고. 친일 정부니까 이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은 지금 일본에서는 중요한 거는 일본의 마음이라고 김태호 차장이 얘기하니까 일본 국민들은 박수 치죠. 그리고 일본에게 유리한 외교를 다 협조해주고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무슨 외교입니까? 대한민국의 국익은 완전히 다 말살되고 있고 일본만 편들어주는 게 무슨 외교예요? 매국이지. 근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했잖아요. 네. 오늘 아침에 이제 많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거 지적을 좀 하고 있어요. 갑자기 임시공휴일 지정을 해서 뭐 이틀을 쉬면 6일을 쉴 수 있다면서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제 사장님들은 점호를 줘야 되잖아, 직원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비용이 낭비가 되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 6일 정도 되면 다들 해외여행 생각하는데 그렇죠. 미리 네. 있었으면은 계획을 했을 텐데 느닷없이 이렇게 알려주면서 계획됐던 일정들을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게 과연 좋은 거냐. 좋다. 휴가 좋은데 돈 있어야 가지. 에? 정부에서 돈도 주나?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서 하는 조치라고 하는데 이게 좋은 거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배포한 자료에 건국 76주년을 물론 이거 오짜겠죠? 그러겠죠. 네, 오짜겠죠. 오짜겠죠. 네. 뭐 실수했겠죠. 이거를 뭐 의도를 가지고 그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실수는 뭐 할 수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 글쎄요, 뭐 저도 뭐 사업체를 운영하고는 있는데, 근데 휴가 공휴일 하면은 변호사니까. 그렇죠. 왜냐면 직원들이 있으니까. 네. 근데 이러면 어떻게 주라 돼요? 그러면 다 좋아해? 좋다 해요. 근데 일단, 대부분의 네. 국민들은 근로자들이 훨씬 많죠. 노동자가 많죠. 노동자들이 예, 많기 예. 때문에 제가 보기엔 모르겠어요. 뭐 이거는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 이제 건국 물론 뭐 오타로 보이긴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야 돼. 실수했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왜냐면 그렇지 않아도 이제 건국절 이 논란이 많은 상황이라 아마. 네. 그리고 국군의 날을 뭔가 좀 이제 안보라든지 이런 걸 좀 중시 여긴다. 네. 이걸 이제 아마 좀 강조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이제 이게 국군의 날 아시겠지만 이제 6.25 때 38도선 그 돌파한 날을 이제 우리가 국군의 날로 삼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는 우리가 이제 광복군 창설한 거를 기념 날짜를 얘기 있어서 이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분단을 전제로 계속 우리가 국군이 존재하느냐 네. 이 문제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국군의 날이 과연 만약에 북한하고의 뭐 통일한다든지 한다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네. 국군이라는 거는 자국의 영토를 지키고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날짜 자체를. 네. 사실 뭐 해간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대통령이 이번 주에 국정 브리핑을 연다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석유 액트지오 어디로 갔어요? 산자위가 열리질 않아 가지고 아브레우 어디 갔습니까? 박사님 어디로 갔어요? 네? 그 석유가 나온다고 발표하고 쌩 가셨어요. 왜냐하면 그때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질의응답도 하겠다라는 거여서 다양한 질문을 기자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목요일이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29일이고.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 보건의료노조에서 더 이상 이거 번아웃 돼서 일 못하겠다. 간호사분들이 파업하겠다고 선언을 한 날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의료, 교육, 노동 성과를 설명하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뭐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제가 제일 무섭고 두려워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입이에요. 입만 벌렸다 하면은 대형 사고를 치다 보니까 네. 이번에 국정브리핑 이제 두 번째인데 네. 그때 첫 번째는 석유 얘기하면서 뜬금없는 짓을 해가지고 그때도 뭐 많은 국민들이 비판을 했죠. 근데 이번에도 뭐 교육, 노동, 연금, 거기다 이제 의료까지 끼워 넣어가지고 이제 4+1에서 뭐 저출산 문제까지 이야기를 하겠다는 건데 저는 묻고 싶은 겁니다. 교육, 노동, 연금에 대해서 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할 마음도 없잖아요. 그러면 할 능력도 없고 할 마음도 없으면 그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그게 저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고 또 하나는 의료 개혁이라고요? 멀쩡히 돌아가던 의료를 물론 의료도 그 안에 내부적인 문제들 전공의들이 문제 제기했던 거 당연히 고쳐야죠. 그 의사들 좀 더 충원하는 문제 이런 거를 합의를 이끌어내야 될 무한 책임을 지는 정부가 갑자기 선거 앞두고 2,000명 늘리겠다면서 과학적 근거도 없었어요. 아니 후쿠시마 오염수에서 과학 그렇게 좋아하더니 과학적 근거가 1도 없는데 그냥 질러버리니까 전공의들 떠나서 안 돌아오죠. 의사들도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다 그러죠. 대학병원은 지금 개점 휴업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보건노조 의료를 하시는 분들도 이분들도 과부하가 걸리니까 이제 파업해서 대응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의료 시장이 완전히 지금 박살이 났는데 이걸 어떻게 창피하지도 않은지 어떻게 이걸 개혁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정말 국민들을 약 올리는 거 아니면은 국민들의 민생에 대해서 끝까지 관심 안 갖겠다라는 저는 그 의지로 보여줘요. 그래서 저는 뭐 국정브리핑 뭘 할지 전혀 기대되지도 않지만 오히려 좀 두렵다. 뭔 말을 꺼내서 또 대한민국을 소용돌이로 이끌어갈지 아무런 두서도 없고 아무런 체계도 없고 국가를 위하는 마음은 1도 없는 상태에서 글쎄요 뭐 반성문 정도 써가지고 읊으면은 제가 널리 이해해줄 수는 있겠는데 어떤 적극적인 행위를 한다 그러면 이제 믿을 게 하나도 없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과라 그랬는데 지금 연금 개혁 사실은 어떤 확실한 안을 제시하고 해야 되는지 국회로 밀어버렸잖아요. 이런 안도 있고 저런 안도 있으니까 국회에서 결정해 주세요. 아예 이재명 대표가 44% 소득 그것도 이제 안 받겠다고 했는데 받겠다잖아요. 그냥 노동 개혁도 매일 무슨 뭐 검폭이니 뭐 이런 것만 얘기하다가 수사하다 말아버렸죠. 교육 개혁도 5세 입학 뭐 킬러 문항 하다가 말아버렸죠. 지금 의료 개혁은 다 얘기했고 뭐 한 게 없어요. 근데 성과를 뭘 성과로 얘기하실지 제가 보기에는 참 성과로 그런 국민들이 보기에 아 요거는 그래도 좀 뭔가 한 것 같다라고 해야 성과를 얘기하는 건데 된 게 하나도 없는데 뭘 하겠다는 거예요? 뭘 했다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인사로도 말씀드리면 이진숙 뭐 김문수 아니 인사도 그렇잖아요. 예. 의료 연금 요거는 이제 보건복지부 소관인데 장관이 조규용입니다. 지금 이분이 의사 지금 시장을 뭉개뜨렸다는 주범이고 교육 2조 MB 정권의 장관이 또 와서 또 하고 있는데 무슨 개혁이에요? 거기다가 노동 개혁인데 그 적임자가 김문수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관도 하나도 안 맞고 내용도 없고 그냥 모든 게 엉망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일을 벌린다? 정말 두렵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진짜.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금 하여간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진숙 후보자, 뭐 김문수 후보자 지금 뭐 국회 환노위에서 오전 10시부터 인사청문회 진행 중인데요. 노동계 90%가 김문수 후보는 노동부 장관 자격이 없다라는 입장이 나와 있고 그리고 1시간 전에는 김문수 후보자의 막말로 피해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 역사인식 뭐 등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막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저 이거 모순점 하나 짚어도 됩니까? 네, 하나 짚어주세요. 김문수 상대로는 여러 질문할 필요 없어요. 아니 노조가 없는데 감동을 느끼는 사람을 노동부 장관 했다라는 뜻은 그냥 간첩을 국정원장 시키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간첩을 네. 국정원장 시키는 거랑 똑같은 거고 네. 김문수 후보자가 과거에 2019년도에 뭐라고 발언하냐면 집회에서 네. 뻘건 대한민국에 뻘건 검찰청에 뻘갱이 윤석열 네. 검찰총장을 뻘겋다고 얘기를 해요. 본인이. 그 옛날에 그랬던 사람들 같이 아니 또 일을 해. 그러면 빨갱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은 그 밑에 가서는 일해도 본인이 됩니까? 아 빨갱이가 그렇게 싫다면서요. 그러니까 저는 김문수 같은 사람은요. 만약 북한이 내려와가지고 인공기를 제일 먼저 들고 나갈 사람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기회주의의 끝판왕. 북한을 싫다고 하더니 북한이 만약에 내려오면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인공기. 제일 먼저 인공기 들고 나가가지고 환영할 사람이 김문수인데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2019년도에 집회에서 그것도 대중 발언을 정치인이 그것도 도지사까지 지냈던 사람이 뻘건 대한민국에 물론 그 말도 틀렸습니다만은 네. 뻘건
문재인 정권의 뻘건 윤석열 검찰총장을 얘기했던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전향을 했습니까? 아니면 왜 그 뻘건 윤석열 대통령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뭔지 전 그걸 좀 물어보고 싶어요. 왜 지금 마음이 바뀌었는지. 우리 세대는 김문수는 노동운동가였어요. 그렇죠. 노동운동가였어요. 좌파. 좋아하던. 그 좌파 완전히 이제 노동운동가가 180도 바뀌어가지고. 근데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진짜 뻘건 윤석열. 아니 근데 지금 보면 뭐 상당히 막 문제가 많이 있죠. 2009년 정리해고 반대했던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한테 자살 특공대라는 말을 했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개만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는다. 그 젊은이의 기준은 뭐 한 70년대생 이후로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그 얘기 딱 들으면서 김건희 여사 생각나던데요. 그러니까 물론 그 발언이 잘못된 거예요. 예. 근데 마치 누군가를 겨냥한 것처럼 예. 무슨 개만 끌어다 이해할 수 없는 아니 발언입니다. 근데 정말. 이런 말을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그다음에 손배폭탄이 특효다 화물차 파업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게 진짜 심각하게 그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을 폄훼한 분이 그러니까 노동을 책임지는 장관에 이런 분을 내려보낸다는 대통령의 인식과 발상이 도대체 뭐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또 그 걸그룹 소녀시대한테는 뭐 내가 옮길 수가 없어, 창피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정도의 입에 담을 수가 없는. 제가 보기에는 자기도 아이 키울 거 아닙니까? 딸도 있고 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노동운동을 했다는 그 역사 하나 가지고 그냥 사실 경산호위도 위원장 갔을 때도 이게 노사정 이게 모여서 뭘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분 들어오면서 깨졌잖아요. 오히려 더 안 들어온다 그러고 오히려 있던 데도 나가버리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노동부 장관이면 노동 쪽과의 어떤 이 뭐 소통이라든지 이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판을 깨자는 주의잖아요. 네. 이진숙도 마찬가지고 네. 방통 쪽에 판을 깨자는 주의자잖아요. 오히려 뭐 만드는 주의가 아니고. 그 독립기념관도 똑같습니다. 독립기념관을 뽀개는 인사를 그러니까. 보내요. 다 뽀개고 있어요. 뭐 완전히 그런 아니 거에 그리고 대해서 이진숙 후보자는 그 얘기를 했어요. 사담 후세인에 비유를 했어요. MBC를. 그래서 안에서는 안 되고 외부에서 공격해서 무너뜨려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큰일이에요. 예. 진짜. 그러니까 네. 그 김문수 장관 이렇게도 임명하겠죠. 아무리 논란이 돼도 뭐 투표하는 건 아니니까 인사청문회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근데 저는 이제 인사는 대통령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그 정부가 가지는 수준을 나타내거든요. 결국 일은 장관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어디 다 챙기겠어요. 근데 장관 후보자들을 보십시오. 김문수. 설명이 끝나지 않나요? 뭐 또 다른 사람들 뭐 존재감 없는 장관들도 있지만은 그나마 이름 알려진 사람 중에서 김문수, 그리고 방통위원장 이진숙, 그리고 독립기념관장 김영석. 그러니까 이 정부의 인사가 너무나도 잘못됐다라는 거를 저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사가 김문수 후보자 아닌가 싶고, 이렇게 인사해가지고 정말 대한민국 안녕할까요? 전 정말 걱정되고, 그냥 그 부처에서도 그 직원들이 너무 황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같은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지시를 내리면 이행을 안 할 수도 없고, 이행을 하자니 노조를 파괴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근데 어떻게 노동부 장관을 시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고 우리가 그걸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참 답답합니다. 뭔가 좀 이렇게 협력하는 모델을 세우고 공동선을 찾아가는, 우리가 더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서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고 이런 방향으로 정치가 가야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신문지면에 싸우고 갈등하고, 아니 대통령이 나서서 항전의식을 가지라 그러면 지금 전쟁할 때가 아니라 평화롭게 살아야 되고 시끄럽지 않고 조용해야 되고 국제정세에 좀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국민들이 좀 편하게 해줘야지, 이렇게 시끄럽게. 그러니까 노조나 야당이나 노조 시민단체 이런 데를 반국가 세력으로 보니까 네. 거기 가서 싸우라는 거잖아요. 김문수 이런 분을 가서 노조라든지 이런 데서 다 맞서 무찔러라 싸우라. 이거요? 그렇죠. 무찔러라. 가서 다 국민을 싸우라. 무찔러면은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여기 있는 국민들 다 무찔러서 뭐 어디 누구랑 하겠다는 거예요? 그 반국가 세력들은 다 척결의 대상이고 아니면 뭐 잡아넣든지 아니면은 뭐 네. 척결 대상이니까 가서 장관이 역할을, 그러니까 가서 잘 싸울 사람 노조랑 이런 사람들 임명하는 거잖아요. 이진숙도 가서 이게 방송이랑 잘 싸울 사람들 임명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아니 보는 근데 거예요. 좌파 언론. 국민들 좌파 표를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당선이 된 사람인데 지금도 전 국민의 어쨌든 7대3으로 나눠져 있는 거 아닙니까? 7은 윤석열 대통령 지금 다 반대하고 있고 3은 지금 찬성한다고 볼 때 어떻게 그 소수의 의견을 갖다가 다
다수의 국민들을 적대시해가지고 그냥 밀어붙이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참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저는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봐요. 결국에는 지금 뭐 인사 난맥을 다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김문수 같은 사람이고 심지어 대통령실에는 국정농단의 문고리였던 정호성 비서관이 사면복권 받아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는데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 어느 나라에도 전 세계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거예요. 게다가 직접 수사한 검사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풀어준다? 이런 예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나 아니면 지금 대통령 되고 나서 뭐에 쫓기나 완전히 지금 좀 소위 말해서 더위를 심하게 먹었다. 거의 인사로만 보면은 거의 막장까지 왔습니다. 제가 볼 네. 때는. 원래 사람이 본성을 보려면 권력을 쥐어줘 보면 안다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사실 본질적인 권한이 있을 때. 권한이 있을 때. 본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본 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네, 권한이 없을 네. 때는 자기가 승진도 해야 되고 잘 보여야 되고 그러니까 앞에 가서 뭐 이렇게 아부하고. 하고 하지만 권한을 딱 쥐어줘 보면 본질이 드러나거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딱 그런 스타일로 봐요. 그 동안은 뭔가 출세를 위해서 뭐 여기 문재인 대통령도 잘 보이고 그랬지만 딱 권한을 주니까 본색이 딱 드러나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은 이게 지금 모이는 모습이 본래의 모습이다. 네. 이렇게 봐요. 전광훈 목사가 나타났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네. 김문수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중에 제일 잘한 인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잘한 인사고 그리고 윤 대통령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을 장차관으로 임명을 해야 된다. 지난 2년간 윤 대통령 인사 중 제일 잘한 인사고 김문수 후보자는 장관을 오래 할 필요 없다. 딱 1년만 하고 바로 총리로 임명을 해야 그래야 윤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도 감방에 가지 깜빵 안 않을 간다. 아니 근데 이렇게 맥락이 맞아지네요 이번 인사가. 태극기 부대? 네, 태극기 부대 정광훈 목사가 이렇게 평정을 하면서 윤 대통령의 인사와 정광훈 목사의 주장이 만나는 지점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예요. 정광훈 목사는 탄핵 모의 운동했던 사람이고 사실은 문재인 정권 상당히 하에서 아이러니하다. 윤석열 네. 검찰총장을 거의 이를 팍팍 깔면서 욕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는 마치 전광훈 목사랑 뭐 목사라고 부르기도 싫은데 정광훈 씨랑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같은 인식을 보이는 거 아닙니까? 김문수를 네, 놓고 네, 네. 둘 다 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러니를 윤석열 대통령은 답을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극복할 건지. 그러니까 본인이 진영을 바꾸고 본인이 표 얻을 때랑 완전히 딴판에 지금 행동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완전히 지금 그 질서가 다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광훈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김문수 인사 잘했다? 그럼 그 박수 받아가지고 그걸로 마지막 남은 임기를 운영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지금 정광훈 씨의 말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매우 참담합니다 정말. 지금 청문회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야당에서는 반노동 극우 인사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노동개혁의 적임자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요? 노조 파괴의 나 적임자죠. 진짜 미치겠다. 정광훈 목사랑 사실은 광화문에서 오랫동안 같이 했어요. 한 3, 4년 정도. 그때 윤석열 교회도 대통령 다니고. 욕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뻘갱이 얘기할 때. 그렇죠. 아니, 그 뻘갱이. 교회도 뻘갱이 다니고. 그때. 우리 정광훈 목사 알겠지만 그 대법원 판결까지 다 받은 거를 예. 교인들 다 동원해서 반대하고 사실은 법치주의라는 게 법에서 판결했으면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알박기 해가지고 네. 그러는 분인데 거기에 또 손잡은 분이 사실은 이제 장관에 가서 노조파를 하겠다. 예. 그런 게 참 근데 웃기는 사실 짬뽕이죠. 김문수 후보하고 정광훈 목사는 태극기 집회를 공동 주최 오래 했죠. 오랫동안 그거 같이, 같이 했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문재인은 총살감, 세월호 참사 추모는 죽음의 구판, 막 이런 주장을 했던 극우적 도저히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주장을 막 했던 당사자입니다. 근데 관련해서 지금 뭐 여당에서는 뭐 노동개혁의 적임자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그러니까 이게요 최소한의 기본 상식을 네네. 완전히 지금 짓밟아 버리는 상황이거든요. 이쯤 되면은 지금 여당의 아까 입장이 노동개혁의 적임자라고 했는데요. 네. 여당이 저렇게 가면은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저기서 대통령이 저렇게 약간 더위 먹어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면 집권 여당 이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헌법기관이고 국민들한테 말을 할 자격이 생기는 건데 김문수 같은 사람 올려놓고 정광훈이 박수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노동개혁의 적임자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이거는 국민의힘도 우리를 더 때려주세요 국민들께. 회초리는 부족합니다. 몽둥이로 때려주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더 맞아야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죠. 뭐.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태극기 부대나 이적이랑 좀 이제 어찌 보면 절연을 하고 본인만의 뭐 색깔을 내겠다는 건데 네. 이런 데 대해서 만약에 같이 간다 그러면 거의 뭐 폭망길로 가는 거예요. 네. 자,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 확진되면서 원래 어제 하려던 회담이 연기된 거죠? 안 하는 건 아니죠? 연기된 거죠. 예. 연기된 거죠. 언제 하는 건가요? 날짜는 아직 정해지진 않은 것 같아요. 아마 네. 이번 주 내로 정한다는 얘기가 나온 거 보면 날짜 몇 개 갖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안에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이번 주 내에 정한다는 것 같으니까 정한다. 이번 주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아까 속보로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공개하는 거 전제 아니다. 네, 전제 네. 조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 보면 사실은 이게 뭐 너무 상식인데 무슨 회담을 공개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도 하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은 것 같아. 네. 왜냐면 한 달 동안 뭐 대표되고 나서 한 게 없잖아요. 인상 몇 개 한 거. 욕만 먹었죠, 욕만. 뭐 사실은 뭐 본인이 나와서 한 게 없기 때문에 네. 요거라도 하면서 좀 투샷도 한번 찍고 대표했던 회담 성과를 좀 내야 되기 때문에 네. 한동훈 대표도 하고 싶은 마음 꿀떡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굉장히 급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대표 취임한 이후에 아무런 성과도 못 내서 당내 입지가 안 좋은 데다가 이제 국정감사 들어가면은 온갖 의혹들이 쏟아져 나올 걸 본인은 직감적으로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이게 추석 전에 빠르게 이재명 대표랑 좀 양강 구도를 본인이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조바심이 지금 작동을 하는 것 같고 가급적이면 국민들께 보여주고 싶다라는 게 저 스포트라이트 저 사진 좀 많이 찍어주세요. 딱 이 얘기거든요. 거기다가 생중계를 고집한 이유가 전 요거는 좀 비하인드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성도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둘이 어떤 걸 합의해 오고 비공개로 얘기를 나누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혼날 게 뻔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혼나기 싫으니까 생중계로 다 오픈해서 네. 나 혼 좀 안 나게 도와달라. 전 살려달라라는 SOS 신청으로 봤습니다. 네. 방금 전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요. 열흘 안에 법안 발의하라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요구에 대해서 왜 그래야 되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 게임으로 봐서 여권 분열 포석을 두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 급하면 자기들이 대법원장 특검으로 독소조항 빼고 새로 발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리고 대법원장 추천 방식 특검이 필요하다고 개별적으로 나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당내 이견을 좁히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맨날 똑같은 얘기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앵무새처럼 있는데 반복 중에 앵무새처럼. 특검은 수사가 진행된 이후에 하는 거다. 무슨 얘기냐면 공수처 결과 보고 특검해도 늦지 않다. 이거는 틀린 생각이 아니다. 완전히 말을 바꿨네. 완전히 말을 바꿨어요. 왜냐면 그 전에 나올 때는 공수처 수사에 관계없이 아니야. 제3자 추천으로 특검을 발의하겠다고 본인이 발의하겠다고 했으니까 발의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수사에 상관없이 공수처 수사에 관계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왜 내가 발의해야 되냐. 그러니까. 왜 공수처 수사 끝나기 전에 해야 되냐라고 되냐. 완전히 말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게 정 급하면 민주당이 내라 이런 거잖아요. 그럼 민주당의 대표직 내려놓으면 돼. 본인이 대표할 때 발의하겠다고 온 얘기했으니까. 거니까. 네. 저는 사실은 이 공개 얘기 나올 때 네. 어떤 생각했냐면 이분이 계속 민주당 인사나 사람들을 무슨 약점이나 과거의 전력 공격하면서 재미를 봤거든요. 뭐 그런 걸 하려고는 이 대표 뭐 재판 중이시죠? 아니 네. 뭐 이런 사건 있죠? 뭐 이렇게 공격하려나? 이 생각 하나 하고. 생방송. 그 나경원 의원 그 열받은 거 보세요. 그러니까. 동공이 흔들릴 네. 정도로. 그 다음에 이 특수부 검사들이 항상 보면은 언론에 뭔가 공개하면서 주도권을 잡아가요. 아유 언론 플레이에 정말 능합니다. 능하죠. 그러니까 예. 잘 모르는 정보를 언론과 흘리면서 권력을 너무 잘 아는 잘 사람이에요. 알아요. 잘 이용해요. 그렇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맞습니다. 하거든요. 예. 약간 그런 것도 보였고 결정적으로는 저는 합의해서 별로 성과가 없을 걸로 보는구나. 특히 이 최상병을 할 생각이 별로 없구나. 지금은 이게 사실은 뭐 성과를 내야 되는데 다 민생 안에 있지만 이 최상병 특검법 안 되면 그럼 왜 한 거야? 이 얘기 당장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당신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영수회담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그냥 약간 건너가는 징검다리예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언론 주목이라도 받아서 합의나 될 건 없지만 이제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좀 유치하죠. 정치 초짜인 게 너무 티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정치 초보 한동훈 대표는 너무 모양을 구겨도 한참 구긴 거고 결국에는 10명도 못 모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리더십이 빵꾸 났다라는 거를 그대로 지금 노출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 대표의 이 논리 모순을 또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당내에서 민주적 절차 수렴해서 결국은 다수가 반대하니까 안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뻔히 보이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들어갑니다.
겁니다. 아니 당내에서도 민주주의가 중요하듯이 국회에서도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수결을 존중하세요.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우리가 총선에 뽑았거든요. 그럼 일단은 4년 동안은 민주당 주도로 가는 겁니다. 근데 당내에서는 민주주의가 중요하고 국회에서는 또 소수가 중요. 그러니까 논리가 제발 좀 하나만 하자는 건데 네. 늘 두 개를 동시에 말하니까 이게 정치 초보라는 거고 본인이 이렇게 말을 뱉어놓고 책임 못 지고 논리가 꼬여버리면 결국 스스로 절벽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이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3개다. 첫 번째는 윤석열의 산을 넘어야 돼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산 넘기 힘듭니다. 9봉우리 구수. 9봉우리. 에베레스트 산이 뭐 몇 봉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9봉우리를 넘어가야 돼. 구봉. 구수, 네. 구봉. 구봉. 네. 구봉을 넘어야 돼요. 네. 땀 납니다. 네. 거기다 네. 두 번째 국민의힘의 그 다수의 의원들, 영남 기득권, 다선 의원들 108. 그 108명의 산을 또 넘어야 돼요. 108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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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봉이야. 그리고 더 마지막으로 전 국민의 여론의 산을 넘어야 되는데 네. 5천만 5천만 봉입니다. 5천만 봉. 그러니까 한동훈 야, 대표는 그러네. 숨 끊어져요. 제가 볼 때는 네. 뛰다가. 구봉, 108봉, 5천만 5천만 봉. 너무 아니, 그러니까 이거 다 넘을 수 없는 산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 이거예요. 왜 정치 초보가 정치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왜 그렇게 고난이도에 덤비냐 이거예요. 본인이 내공도 없고 내용도 없고 용기도 없잖아요. 그럼 조용히 살지. 왜 정치 출마해가지고 아무도 아니 그때 원희룡 그 후보가 뭐라 그랬습니까? 왜 출마하냐고. 아 그 말이 맞죠. 총선을 대표했는데 뭘 또 출마해요? 뭘 잘했다고. 하고 싶으니까 됐고. 그러면 이제 봉우리를 많이 넘어야 됩니다. 하고 싶으니까. 근데 사실 땀이 많이 날 거예요. 정확한 지적인 게 이 당내에서도 이게 지지를 못 받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발의하려면 10명인데. 그렇죠. 안 붙어요. 손나라 의원이 놀리잖아요. 10명 안 되면 8명만이라도 해라. 꺼지겠다. 그러니까 8명도 못 모은다는 얘기잖아요. 네. 발의도 못 한다는 얘기니까 본인이 사실은 본인이 한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 발의 못하면 대표 내려놔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장성철 소장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10명 조직해가지고 결사대 조직해서 이 법을 통과시키면 국민의힘 당 깨진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은 한동훈 대표 지지자보다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안에서 부결될 거다. 의총의 산을 넘을 수가 없다. 108봉 못 넘는다. 이제 이런 못 얘기를 넘죠. 아니 하니까. 그러면 사과해야죠. 자기가 말로 뱉었고 못 지켰으면 네. 사과를 해야죠. 근데 사과 안 하잖아요. 네. 특수부 검찰 출신이 뭐 사과하겠습니까? 사람 하나 신세를 망쳐놓고 무죄 나와도 사과를 안 하던 부류의 사람들인데 자기 말 어겼다고 아니 뭐 인생도 늘 편하게 살아왔잖아요. 뭐 말 뱉어놓고 안 지킨 게 한두 개입니까? 네. 논리 모순을 찾아내면은 진짜 책 한 권 나와요. 책 한 권.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본인이 사과를 하는 게 맞는데 아 그렇게 하고 싶었으나 못해 죄송하다. 이게 정치잖아요. 근데 끝까지 입만 살아가지고 입만 나불나불 할 거거든요. 근데 나불나불 하면 이제 국민들이 한동훈 대표의 말은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죠. 마치 윤석열 대통령 말 안 믿듯이 한동훈 대표도 이제 제2의 윤석열 되는 거예요. 올해 내로 이거 해결 못하면 내년 9월까지잖아요. 네. 대선 나가려면. 내년에는 더 못해요. 왜냐하면 뭐 본인이 공천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뭔가 힘이 없어요. 네. 처음에 됐을 때 이 탄력으로라도 해야 되는 건데 네. 점점 제가 보기에 시간을 잃어가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 만약 올해 넘기면요 내년에는 이 말 꺼내지도 못해요. 네. 그냥 없던 일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지금 그 사실 우리 지지율이라는 건 연기 같아요. 어느 순간 사라질 수 있거든요. 맞아요. 본인 믿는 거는 그거 하나예요. 지지율이 좀 높다는 거 보수에서. 근데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처럼 뭐 약간 극우나 보수에 있는 유튜버들은 계속 공격해요. 이거 하면은 바로 배신이다 그렇죠. 이렇게 공격하고 있고 민주당이나 여기서도 아니 본인이 하겠다고 왜 안 하냐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아요 한동훈은. 그러니까 수사나 기소는 판사 앞에서 재판을 하는 거니까 판사만 속이면 되지만은 정치는 국민 앞에 하는 거 아닙니까? 네. 5천만 명의 눈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을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속여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리더십에 저는 이제 부족함을 다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조급하게 덤비고 있잖아요. 거기에 넘어갈 필요가 없고 오히려 자신감과 좀 여유를 가지고 전 좀 더 긴 호흡으로 가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급한 사람은 한동훈이거든요. 네. 급해서 저렇게 뛰어다니는 거예요. 지금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삐약삐약 기러기님이 최진봉은 넘겠네. 1만 2천 봉인. 5천만 중에 이거 5천만. 네. 아, 우리 그리고 신인규 드림 미쳤다. 말빨 진짜 부럽다.
막 이런 죽이는데 얘기들. 적었어 막. 아니, 그러니까 원래 그 어. 머릿속에 드립 연구소를 장착한다는 네, 거예요. 저희 그 비상설로 제 마음속에 있는 드림 연구소 우리 취재 편의점에서 대방출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취재 편의점에서 대방출하고 있죠. 그러니까 진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사면 초과다, 상당히 딜레마적 상황이다. 이제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 이유는 국민의힘 안에서 기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친윤계거나 이런 의원들이 좀 지켜보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되는 것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용기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10명이라도 딱 조직을 해가지고 결사대가 밀어붙여야죠. 이 산을 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당 깨질 수 있고 또 내부에서 의총에서 부결되면 당신 그만둬 어쩌고 저쩌고 이런 반발이 나오고 흔들어 제낄 그렇죠. 거니까. 그리고 용산에서 또 막 하고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참모 스타일이지 본인이 뭘 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리더 스타일이 항상 뭐 윤석열 밑에서 뭔가 주는 걸 받아왔지. 그러니까 결제나 올리고 이런 걸 잘했지. 그렇죠. 네. 뭔가 한 있지 본인 스스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어느 스타일이 아니에요. 네. 참모 스타일이지. 그러다 보니까 못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처럼 10명으로 결사해서 깨지고 그다음에 그러면 오히려 국민들이 드디어 거리가 있네. 지도자감이다라고 보거든요. 지도자가 될 사람은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야 돼요. 네. 근데 지금은 뭐 20대 중반에 검사 돼서 50까지 그냥 검사로 쭉 살다가 장관하고 비대위했다가 당대표 됐는데 그것까지는 되죠. 근데 본인이 뭔가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성과를 낼 만한 의지와 결단력이 있느냐. 사실은 검사들이 알겠지만 거의 일방적으로 전달을 하고 지시 조지 정치는 협력이잖아요. 그리고 내 편을 한 명이라도 더 만들어야 돼. 지금 뭐 당직 가지고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대화하고 설득하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대화 타협과 설득해서 내 편으로 만들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안 되는 거예요. 네. 사람을 못 모는 거죠. 당대표면은 사실은 10명이 아니라 지금 반 정도는 장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63%는 얻었다면서요. 네. 그러면 의원들도 63% 정도는 자기 편 만들어야 정상인 거지. 네. 당심과 민심이 다 63% 나왔거든요. 네, 네, 근데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우리 현 변호사님이 아주 중요한 부분 저는 지적해 주셔서 보는 게 리더십은 결국 그 사람의 인격이거든요. 그 캐릭터거든요. 그러면 본인의 성질도 있지만 그동안 살아온 배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저는 한동훈 대표는 늘 결제만 올렸던 사람이고 한 번도 자기가 발광체가 돼본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자기가 빛을 어떻게 내는지를 몰라요. 빛도 내본 사람이 내지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이분은 항상 반사체로 살아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뒷공무니만 쫓아와서 승진한 사람이에요. 특검에서도 윤석열이 끌어줬고 중앙지검에서도 끌어줬고 대검에서도 끌어줬고 직권에서도 법무부 장관 끌어줬고 당대표까지 시켜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반사체로 따라왔기 때문에 이분은 뭘 베팅하고 걸어서 권력을 얻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번에 딱 한 번 경험이 그 경선 나가가지고 나경원 의원 그 뒤통수 친 거 그거밖에 없어요. 폭로해본 거밖에. 근데 그런 저급하고 비열한 방식을 가지고 당권까지는 얻을 수 있는데 본인의 네. 이미지를 가지고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쳐나갈 겁니까? 이제 본인이 국민 앞에 노출돼서 승부수를 걸어야 되는데 승부수를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뭘 겁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봉우리는 너무 높고 못 올라갑니다. 이철규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그 중간 간부쯤 검찰에서 중간 간부 정도는 하는 사람을 발탁해가지고 법무부 장관 시키고 이러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방송 언론 뽕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걸 취한 정치라고 거죠. 보는 거예요. 인기에 취해버린. 그걸 네. 정치로 보는 거예요. 정치라는 거는 사실은 언론이나 방송에 나오는 것보다 안 보이는데 훨씬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결정들이 많이 이루어져요. 그거는 어떤 또 밀당 뭐 아니면 이런 게 아니라 정치의 본질이 그거거든요. 서로 대화 타협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방송 나와서 한마디 하고 그냥 뭐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막 환호하고 막 꽃 갖다 주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걸 정치로 아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약간 유치하죠. 네. 왜냐하면 그거는 순간 사라지거든요. 네. 순간 사라지고 뭔가 내놔야 되는데 내놓을 게 그냥 셀카 찍고 사진 찍고 보여주고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계속 이게 뭐 공개하자. TV 나오면 뭔가 한마디 하고 싶고 뭔가 한마디 상대방 공격해서 뜨고 싶고 그거를 정치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무위키 조사해가지고 이제 터는 건데 네. 나무위키도 이제 다 소스 떨어졌을 거예요 이제. 뭐 이제 다 이미 해가지고 더 이상 네. 할 게 없는 거 내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방금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심위 결과를 존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 출근하면서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법리를 포함해서 충실하게 수심위에서 공정하게 심의해 줄 것으로 믿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수심위는 어떻게 구성되냐면 법조, 학계, 언론, 시민단체, 문화예술 각 분야에서 150에서 300명 정도 이제 그 추천을 받아서 이 정도로 구성을 하게 되고 이 중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15명
들어가서 이제 사건에 대해서 안건 심의를 하게 되는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원석 총장 마지막으로 가면서 그냥 명분 챙기기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수사심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뭐 선정을 하지만 거기에 무작위로 한다 그러지만 뭐 이게 권고적 효력밖에 없어요. 네. 그럼 이제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기소해라, 하나는 불기소해라. 기소하라 그러면 제가 보기엔 아마 기소하라 갈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저는 아마 이게 잘 빠져나갈 것 같아요. 기소하라 그러면 아마 추가 수사를 계속해야 된다. 라면은 본인은 빠져나가. 네. 왜냐하면 15일에 임기가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가 수사 지시하고 말아버릴 네. 가능성이 높고 기소까지는 할 용기는 제가 없어 보이고 무혐의 결정 나면 뭐 할 수 없네. 뭐 무혐의 결정. 근데 제가 보기에 무혐의 결정은 받고 네. 기소 의견은 안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봐요. 이현석 총장 입장에서는 본인은 할 만큼 했다라고 하겠죠. 나는 노력했다. 그렇죠. 근데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일까요? 아유, 뭐 본인이 네? 얘기한 우리 뭐 맨날 얘기하지만 뭐 특권도 없고 예외도 없고 했다 했는데 뭐 특권도 있고 예외도 있고 다 그러니까, 있는 거 특혜도 다 있고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 이게 참 심각하게 보는 점이요. 그러니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실상 항명한 거거든요. 그쵸. 항명을 했고 이원석 총장은 끝까지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고 그냥 나가겠다라는 저는 그 의도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실 수심위가 크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결국에 우리 현 변호사님 계시니까 조금 그 부분도 말씀드리면 결국 검사가 하는 기소와 불기소의 역할은 범죄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결국에 유무죄 판단을 하는 기관이 검사가 아니거든요. 네. 유무죄 판단은 판사가 법관이 사법부의 구성원인 법관이 법과 증거와 원칙에 따라 가지고 유무죄를 판단을 하는 건데 지금은 김건희 여사 백도 나왔죠, 핸드폰 나왔죠, 거기다가 그 몰카 영상 나왔죠. 범죄의 증거가 차고도 넘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검사가 덮어준다? 이거 수사 안 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 특가법에 어떤 조항이 있냐면은 특수직무유기라는 죄가 있습니다. 특수직무유기는 특가법에 나오는 죄를 범죄 수사를 하는 공무원이 수사 안 해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성립하는 범죄거든요. 네. 이거 좀 이창수 지검장은 나중에 이거 특수직무유기로 기소해야 돼, 이 사람 자체를. 이창수 특수직무유기라는 죄가 있어요. 매우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네. 거기다 이제 항명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원석 총장은 이번에 수심위로 갈 게 아니라 대검 감찰부를 통해서 이창수 지검장을 징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수사에 대해서 검찰총장은 수사권을 지휘할 수가 있거든요. 법무부 장관은 제한되게 하지만 검찰총장은 검찰 조직의 최후의 상급자이기 때문에 모든 검사는 상부의 지시에 종속됩니다. 지휘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럼 당장 이창수 지검장 감찰하고 수사 검사들한테 검찰총장이 지시를 내려 수사를 하게끔 해야 되는데 해야 될 권한을 안 쓰고 수심위로 도망가서 이렇게 한다? 전 나중에 이거 수사 덮어준 사람들 특가법에 특수직무유기로 다 이거 기소돼야 된다고 봐요. 처벌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시겠지만 이제 심각한 검찰은 지금 청탁금지법만 여부만 살펴본 거예요. 네. 지금 뭐 검찰총장은 알선 수재라든지 네. 변호사법도 살펴보라 그랬는데 사실은 청탁금지법은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부인에 대한 일단 처벌 규정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제 빠져나갈 틈이 있는 건데 네. 알선 수재는 거의 100% 걸리거든요. 네. 왜냐하면 알선이라는 거 그냥 소개해 준 거예요. 네. 수재라는 건 뭐 돈을 받았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공무원 소개해주고 돈 받으면 무조건 걸리는 거예요. 네. 그게 사실은 일이 되거나 안 되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네. 근데 뭐 대통령실에 전화가 왔다 그러잖아요. 네. 전화가 오면 소개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물건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물건 약속만 받기로 약속만 해도 걸리는 거거든요. 알선 수재는. 그러니까 공무원 소개 약속만 해도 직접 받지 않아도 받지 않아도 걸려요. 와. 그러니까 소개만 해주면 네, 소개해주고 돈 받았다는 게 알선 수재인데 여기에 네, 무조건 네. 걸리게 돼 있어요. 네. 지금 그럼 아니 대통령실이- YS 아들도 알선 수재로 다 걸린 거예요. 그럼요. YS 아니 근데 아들도. 대통령실의 주장을 들어보면 성사가 안 됐다. 알선 수재에서 핵심은 네. 수재예요. 수재. 받는 거. 알선 관계 없어. 네. 알선은 그냥 해주기로 하고 돈만 받아도 돼. 네. 근데 실제로 그 알선이 알선이 성사되지 않아도 성사되지 돼. 않아도 그 요건이 받기만 하면 아니에요. 무조건 돼요. 아. 받기만 하면 성립되기 때문에 받았잖아. 근데. 받았잖아. 네. 그러니까 아니 사실은 증거도 나왔잖아. 증거. 증거도 있고. 판결이나 판례 보면 네. 알선에 이르지 않았지만 수재했기 때문에 알선 수재 성립된다는 판결가 무수히 많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100%네. 법률가라면은 기본적으로 다 아는 사항인데 이거를 알선이 성립 안 됐고 뭐 도달이 안 됐고 이건 완전히 헛소리. 아니 추가로 이 뇌물죄라는 건 신분범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무원의 신분이 있어야 뇌물죄가 성립이 돼요. 근데 우리 같이 신분이 없는 사람도 네. 공무원하고 같이 공모하면 공범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박근혜 최순실 사례입니다. 네. 아니 최순실이 왜 징역형이 20몇 년, 30년씩 나와요? 뇌물죄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윤 대통령이 언제 알았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알 수 조사도 안 했죠. 수사를 안 했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네. 윤석열, 김건희를 깜빵 보내자가 아니고 네. 수사를 하라 이겁니다. 네. 그럼 수사가 강제 수사인데 핸드폰을 뺏어서 네. 그 핸드폰에 대해서도 내용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검사들이 자기 핸드폰을 주고 왔어요.
이런 수사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법조 기자들이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검찰청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 쓴다고. 맞아요. 그 법조 기자들 좀 약간 우리가 비판할 때 쓰는 네, 얘기 네, 아닙니까? 네, 네. 지금도 검사들이 똑같아요. 김건희가 피의자인데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인데 피의자가 불러준 대로 검사가 받아쓰고 아, 죄 안 지셨구나. 아, 그럼 죄가 없네요.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검찰이 그렇게 수사합니까? 죄를 밝히는 역할인데 피의자가 아니라 그러면 그냥 믿어줘요? 그럼 대한민국에서 누가 처벌받습니까? 다 피의자들이 불러주는 대로 법조 기자식으로 쓰면 누굴 처벌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강제 수사를 하고 범죄 혐의를 추적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라는 걸 국민들이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YS 아들, DJ 대통령 아들, 대통령 측근들 다 뭘로 갖다 넣느냐? 다 알선수재로 갖다 넣었어요. 알선수재로 돈 받아 먹으면. 네. 근데 김건희 여사는 알선수재가 안 됩니까? 그 처벌 조항이 없다고요? 박성재 장관은 어디 국민 앞에 나와서 거짓말을 합니까? 청탁금지법상의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는 것이지 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거나 알선수재는 거기까지 가지도 않아요. 그냥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서 알선만 하면은 처벌되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 조항이 없다고 뻔뻔하게 얘기를 합니까? 본인들이 처벌 조항이 없는 게 아니라 수사 의지가 없는 거예요. 수사 중요한 의지가. 지적하셨어요. 네. 수사 의지가 없죠. 청탁금지법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검찰은. 예.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변호사법 위반은 그러니까 똑같아요. 요건이 똑같아. 요건이 알선수재랑 거의 예, 똑같아. 예, 예. 똑같은 거를 네. 사실 수사심의 기대할 게 없는 게 수사심의는 검찰이 주는 그 의견서만 보는 거예요. 수사기록 전부 보는 것도 아니고. 아. 그다음에 검찰이 주는 것만 봐. 그럼 대부분의 거기 가는 사람들은 검찰은 뭔가 객관적인 걸 줬겠거니 생각하고 네. 본인들이 검토한 청탁금지법 뭐 아무리 찾아봤는데 배우자는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라고만 본단 말이에요. 네. 그럼 여기에 고발한 사람들이 가서 막 자료를 낼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고발한 사람들은 검찰이 어떤 수사를 했는지 몰라. 그렇죠. 어. 네. 그다음에 김건희가 뭐라고 진술했는지도 몰라. 알 수 없죠. 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사실은 공개 안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죠. 알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심의 자체가 예. 검찰이 제시한 자료만 갖고 하기 때문에 아. 별로 기울 수밖에 없어요. 네.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검찰 편을 들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저 하나만 기본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네. 대통령이 권력자인데 아들이 가깝습니까? 배우자가 가깝습니까? 대통령 기준으로. 대통령 기준으로 당연히 배우자가 배우자가 가깝죠. 가깝죠. 아들이야 뭐 남이지 뭐 매일 딴집 사는데. 그러니까 전 이거예요. YS 대통령도 현철 씨는 아들이에요. 근데 아들인데도 소통령 얘기 듣고 알선수재를 처벌했거든요. 네. 근데 김건희 여사는 아들도 아니고 배우자면요. 매일 같은 침실에서 매일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더 가벌성이 더 높죠. 더 처벌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근데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낼름낼름 받아 먹었고 그 다음에도 그 신라 듀티프리 네. 거기에 뭐 서류 넣었다 그러지만 그게 서류인지 돈봉투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수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중요한 부산 면세점이라고 하는데 부산에 신라 면세점이 없고 아 그래요? 네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부산 신라 면세점에 그 무슨 에코백이라고 하는데 그게 없다라는 게 아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최재형 목사랑 그 신라 듀티프리 갖고 온 중년의 남성 여성 그분들만 줬겠냐고요. 다른 사람들은 거의 코바나 안 왔겠습니까? 그러면 수사의 ABC는 코바나에 누구누구 들어왔는지 출입 기록 다 띄고 영상 다 받아봐야 되는 거고 김건희 여사 핸드폰을 일단 뺏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걸 안 해놓고 그냥 검사들이 자기 핸드폰 상납해놓고 김건희 여사가 부르는 대로 아 죄를 다 안 지셨구나 피의자 말을 100% 믿어줍니다. 이게 수사입니까? 이거 수사가 아니죠. 완전히 아니, 이건 권력에 아부하는 거 세상에 아닙니까? 이런 수사에서 청탁한 사람이 나 청탁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검찰에서 당신 얘기한 건 청탁 아니야 그냥 죄가 선물 안 준 거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청탁한 게 아니고 그냥 뭐 만나려고 선물 준 거야. 이런 수사가 어디 있어요? 아니, 본인 감사의 스스로 마음으로 청탁했다고 자백하는 감사하게 주면은 처벌이 안 된다. 그러면 뇌물 주는 놈들이 다 감사한 마음으로 주지 그러면 안 감사한 마음으로 줍니까? 그 요건도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청탁금지법에 매몰되는 것도 웃긴 게 김현철 씨 처벌할 때 청탁금지법 있지도 않았어요. 그 늦게 제정된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 네. 그때 알선수재로 뇌물로 다 처벌하지 않았습니까? 최순실마저도. 근데 왜 김건희만 예외입니까? 왜 청탁금지법만 들여다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 너무 의혹이 커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게 대통령실의 설명을 고지고대로 검찰의 설명을 고지고대로 듣고 싶어도 상식에 어긋나는 주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문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딱 한마디만 하면요. 더 하십시오. 야, 네. 이게 검찰이 그동안 수사와 이거를 어떻게 해왔는지 딱 지금 보면 알아요. 예전에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예전에도 똑같았어. 예전에도 봐줄 사람은 이렇게 네가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봐주고 요렇게 봐줘. 처벌하려면 무조건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네. 지금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당사자가 되니까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예전에도 검찰이 계속 이래 왔어요. 실제로 그게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니까. 그러니까요, 참.
말씀드리지만 신라 면세점은 1990년 이후로 부산의 면세점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려도 네.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사태에서 가장 억울할 사람이 누구냐. 우리 국민들도 억울하고 화나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억울할 사람은 최순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순실은 지금 깜빵에서 아니 본인과 박근혜 대통령 남이거든요. 근데 가까웠다라는 이유로 지금 뇌물로 다 뒤집어 씌워서 심지어 경제 공동체라는 말까지 썼단 말이에요. 그럼 윤석열과 김건희 이 둘의 관계는 경제 공동체 그 이상이죠. 법률론을 하고 있는 부부지간인데 그럼 할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남남이로 보는 건가? 전 최순실이 가장 억울하다고 저는 볼 것 같아요. 왜 나만 이렇게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특히나 그 수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검사 시절에 이렇게 법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뭘 좀 속 시원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좀 해법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얘기는 세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나, 특검 해야 돼요. 특검해서 특검 안 하면 특검밖에 결론을 낼 답이 수가 없어요. 없다. 네, 답이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무려 7분 24초나 두 분의 말씀을 더 들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